반갑습니다. 당신의 수능 웨이메이커 칸 선생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시험을 본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궁금하지 않지. 근데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입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시를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난이도부터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난이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결국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내 실력이야. 내가 실력이 좋으면 시험은 쉬워지는 거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시험은 어려워지게 돼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로서 얘기를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난이도의 추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난이도를 우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평가원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평가원은 이 난이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어떤 책임?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도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평가원은 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능을 보기 전에 미리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게 무슨 고사라 그래요?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얘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디부터 확인을 하느냐? 지난해 수능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 수능을 봤을 때 1등급의 비율이 7% 정도가 나왔고요. 이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험은 괜찮았던 시험이겠죠. 그럼 괜찮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얘를 기준으로 6월과 9월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간다고. 근데 6월 달에 시험을 봤더니 1등급 비율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은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애들이 시험을 잘 보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조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9월을 딱 봤더니 1등급 비율이 5%로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시험은 얘네에 비해서 어땠다?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 올해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었어.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육부랑 이제 평가원에서 계속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올해 수능은 지나치게 어렵게 내지 않겠다. 소위 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고난이도의 문제,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적당한 선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수능을 출제를 하게 돼. 그러면 반드시 뭔가 여기서 조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평가원이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럼 평가원은 저렇게 난이도를 어렵게 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뭘 줄인다 그랬어? 어떤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 고난이도, 즉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타협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소위 킬러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에 대한 출제를 어떻게 할까요? 배제하는 거지. 얘네에 대한 출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수능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막 어렵다라는 게 아니야. 기준이 있어. 분명히 모든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근거를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거야. 좀 더 지문 안에 꽁꽁 숨겨놔서 이거를 대충 읽어서는 알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킬러 문항이거든, 영어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거야, 쉬워지는 거야? 쉬워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평가원과 교육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적용시키는 거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막 쉬워져가지고 1등급이 막 20%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난이도에 대한 변별력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그러니까 평가원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역대 수능을 지켜봤을 때 절대로 난이도 조절을 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었건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무너지던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사교육을 받던 받지 않던 상관이 없이 열심히 학교의 수업을 듣고 영어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뭐야? 단어를 많이 외우고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사교육이 필요 없잖아. 열심히 영어 공부 많이 하면 돼, 혼자서. 그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뭐라고요? 단어와 해석이야.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어휘나 그리고 우리가 소위 해석의 난이도, 얘네들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영어가 쉬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억울하지. 외국을 못 나갔던 친구들은 그냥 쑥쑥쑥 읽혀. 그래서 그냥 따다닥 어떤 내용인지 그냥 느낌이 빡 와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읽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좀 몰라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뭐지? 하는 소재들을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능에서도 항상 소재와 그 내용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수능에 대한 결론은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 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은 반드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근데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는 내 안 내? 안 내. 그러면 나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서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감만 있으면 잘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결론을 내보자. 기본 실력은 중요해, 안 중요해? 얘는 너무 중요해. 됐죠? 대신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문제풀이 스킬만 딱 체화해 놓고 있으면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지. 왜? 어려운 문제는 뭐라고? 답의 근거를 숨긴다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답의 근거가 지문 내에 어떻게 드러나? 명확하게 드러나. 그럼 문제 푸는 로직과 스킬을 이해하고 있으면 걔가 쉽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는 게 이번 수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뭐 아직 정확하게 이번에 1등급이 몇 %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하기에는 진짜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10%까지도 보시고요. 왜냐하면 상위권들한테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한 작년 수능인 7%에 비해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정도 팩트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수능날 잘 볼 수 있나요? 잘 볼 수 있나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어떤 거냐? 내가 실력이 잘 돼 있어.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도 다 알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 어떤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던 선배인데 수능을 망쳤대. 그런 얘기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리고 수능을 쉽다고 하는 사람은 뉴스에서나 인터넷 댓글에선 봤는데 내 주변엔 있어, 없어? 없어. 물어보면 다 어려웠대. 물론 밑밥을 까는 걸 수도 있지만 다 어려웠대. 왜? 수능은 물론 재수생을 제외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객관적으로 시험을 분석했을 때에는 얘랑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개인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전 감각이 있는 거야. 그날 가서 너무 떨려. 그래서 머리가 하얘져. 그러면 시험이 1 더하기 1이 나와도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경험해보지 않았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해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능을 봤을 때 일단 기본 실력은 베이스고 문제풀이 스킬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근데 내가 실전 감각, 즉 배포만 잘 갖추고 있었으면 그런 선배들은 이번 시험을 다 잘 봤다 못 봤다? 잘 볼 수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나랑 어쩌라고? 저건 선배들 시험이고 나는 이제 뭐 어쩌라는 건가요? 저 시험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야? 나는 아직 내 시험을 모르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봐야겠지.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랑 해봐야 되거든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이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불확실한 요소들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 그러면 최대한 우리는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 확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나마 가장 유리하게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가지고 온 요소는 딱 3가지입니다. 어떤 거야? COVID-19, 코로나 상황, 그리고 EBS 연계 입시제도의 변화예요. 자, 일단은 코로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수능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코로나였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코로나 때문에 수능을 이렇게 냈다라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 때는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일단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뭐 지금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할 거고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까놓고 말해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코로나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봤으면 지금 정도 수능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싹 해결이 됐어. 그러면 또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최소한 올해 수능의 난이도 정도는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된 상태에서 6월과 9월을 통해서 좀 가늠을 해보고 좀 더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 근데 최소한 올해 수능을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는 건 안전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근데 두 번째는 확실한 변화야. EBS 연계. EBS 연계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EBS 연계가 되면 되게 문제를 뭐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팩트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중요한 게 이 연계가 없어져. 어떻게 없어지냐? 70% 연계하던 걸 50%로 줄입니다. 정확히는 73.3%였어요, 영어는. 근데 50% 정도로 줄여. 그리고 직접 연계 대신에 간접 연계를 낸다라고 하는데 간접 연계는 소재만 갖다 쓰는 거야, EBS에서. 좀 어려운 소재들. 그러면 지문을 봤을 때 뭔지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아는 게 나왔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다른 글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0%가 간접 연계가 된다고 하는 건 EB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야. 그냥 비연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EBS 연계빨로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었다고 하는데 6문장을 7문제를 이제 그게 없어지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있잖아. 물론 EBS 연계를 처음부터 역사를 좀 따지면 또 얘기가 많아지겠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수능도 그렇고요. 아니면 좀 최근에 뭐 평가원이나 수능을 보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항상 연계 문제가 대거 들어가 있다고. 그럼 결국은 연계를 느껴도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버리면 맞춰 못 맞춰? 못 맞추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분명히 연계빨로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제가 올해 수능에서 지금 EBS 연계 자랑을 안 했잖아. 실제로 7문제 중에 6문제는 우리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최파 17회에서 나왔던 어휘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서 어휘 문제로 나왔고 정답 보기도 똑같았어. 근데 내가 이거를 자랑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왜?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계륵이었던 거는 맞아. 오, 대박. 학생들이 다 수강후기에 썼지. 대박. 30번 미쳤다 하고 썼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6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지문의 수가 600에서 700문장 지문 사이야. 그러니까 1% 정도의 확률이죠. 6문제니까. 그러니까 1%의 그 확률을 위해서 100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체감을 느끼면 너무 쉬우니까 버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EBS를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으면 다행, 못 느끼면 그냥 망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팩트는 하나야. EBS에 대한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근데 그러면 그만큼 문제를 실력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기본 실력을 올리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보자고. 저는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그건 이미 끝났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정은 이미 끝났고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EBS 공부할 시간은 이제 벌었다. 내가 700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막 외워가지고 이제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 시간에 영어 실력에만 집중을 좀 해주자라고 보시면 돼. 이게 팩트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볼 게 있어. 이건 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이제 입시가 변한다는 거야. 물론 3년 전부터 우리가 중3일 때부터 알았는데 그래도 막상 오니까 또 겁나.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이 하나도 나는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실험 대상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들죠. 그래서 이거가 뭐 좋다, 입시제도가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다 할 필요가 없고 뭐가 바뀌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알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들일 수 있고요. 필기가 필요하면 하셔도 돼. 그럼 이제 뭐가 바뀌냐? 크게 두 가지. 지금 입시 설명회가 아니니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 첫 번째는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증가를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 일단 입시제도에 크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정시랑 수시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대학을 가는 거야. 이해돼? 근데 수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수시는 우리한테는 두 개야.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이죠. 그래서 교과가 있고 얘는 종합이 있어요. 물론 나머지도 있는데 이것만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정시는 뭘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수능 위주로 대학을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거 아니야. 나름 좋은 학교를 가고 싶잖아. 높은 학교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 15위권 학교 정도의 수준에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수시가 기존에 7대3 정도였거든. 비중이.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어때? 작았죠. 근데 이게 계속 말이 나와. 이게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이다. 오히려 격차를 벌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막 종합은 일반고에서는 갈 수도 없는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무슨 막 비리가 터지고 말이 막 많아서 이걸 낮추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 골자는 얘를 낮추겠다예요. 그럼 얘를 낮추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비율을 1로 좀 보내주고 1로 좀 보내주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2022 입시에서는 얘 비중이 6대4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떤 비중이 생기냐? 얘가 조금 늘어서 2 정도가 돼. 그러면 종합이 4 정도가 되고요. 수능, 정시가 4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학교를 가려면 종합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거의 동일하게 뭐가 중요해? 수능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수능을 고려를 안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지. 정시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얘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어떤 거겠어? 수능, 영어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입시 전략에 맞춰서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영어는 어떤 포인트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야. 자, 수능을 가지고서 정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좀 괜찮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배들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미안한데 최소한 여기서 정시에서 영어는 몇 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될까요? 2, 3, 4, 5는 아니겠지. 그래서 최소한 2등급 정도는 나와야 써볼 만한 거야. 미안한데 영어가 3등급 정도가 나오면 정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교를 가기는 힘들어요. 쓰는 것 자체가 좀 무리야. 이해돼?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이 상황이고 종합은 종합이고 근데 이거 자체가 뭐라고? 종합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이 제도 개편 자체가 수능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건 교과 전형에 보통 들어가 있었던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종합을 늘리면서 계속 최저는 뺐어. 최저 없애. 우리 최저 안 봐. 라고 계속 했는데 이걸 다시 올린대. 그럼 최저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봐야 돼. 그러니까 최저 보는 학교들이 분명히 늘어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2개 합 4 아니면 3개 합 6 요 정도야. 그럼 그냥 균등하게 봤을 때에도
그냥 세 과목을 6을 세 과목으로 나누고 4를 두 과목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 영어는 몇 등급이 나와줘야 돼? 2등급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를 최저를 맞춰서 가든 혹은 뭐 종합은 그래도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종합으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영어는 몇 등급 정도가 베이스가 돼줘야 돼? 2등급은 나와줘야 돼. 물론 1등급이면 더 좋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반영하는 모습으로서 많은 교육부의 발표나 대학들이 이제 수능에서의 영어의 비중도 좀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들을 흘리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런 뉘앙스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시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영어를 2등급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상대평가, 절대평가 알아요? 알지? 그러면은 영어는 상대평가야, 절대평가야? 절대평가야. 그냥 90점만 넘으면 1,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야. 근데 수학, 국어, 탐구는 상대평가죠. 1등급 몇 프로? 4%, 2등급이 11%야. 그럼 합쳐도 15%? 그러니까 7%니까 합쳐서 11%. 그치? 그러면 전국에서 10% 정도 돼야 2등급을 드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영어는 80점만 넘으면 2등급인데 여태까지 수능을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2등급에서 끊기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역대급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와요. 됐니? 상대평가는 2등급 컷이 어디까지라고? 누적 11%. 얘는 몇 프로? 20에서 23까지 나와. 그러면 거의 3등급 끝, 4등급 초까지 가는 거야. 그쵸? 물론 여러분 때에서 갑자기 뭐 다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이렇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다고. 그러면 영어 2등급을 맞추는 건 수학이나 국어에서 2등급을 맞추는 것보다 최소 한 등급 내지는 운 좋으면 2등급까지도 수월하게 벌고 가는 거라고. 노력의 정도가. 이해돼? 그러면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해도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냥 뭐 썰을 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보자는 거야. 실제 입시 제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영어는 이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을 따는 것이 수학, 국어보단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거가 아니야. 바로 문이과 통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떤 의미야? 내가 수학을 푸는데 이거랑 같이 붙어야 돼. 이미 약간 반 놓게 되는 그런 뉘앙스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조금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떤 거를 난 얘기하고 싶으냐. 뭐 예를 들어서 국어는 이제 뭐 화작을 고를 거냐 언매를 고를 거냐 고민을 막 해야 돼. 수학은 문과는 보통 확통을 한다 치더라도 내가 이과면 난 기백을 해야 돼? 아니면은 미적을 해야 돼? 막 고민을 해야 돼. 난 탐구인데 이기상 쌤은 막 지리를 문이과 다 해도 된다는데 뭘 해야 돼?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고민을 언제까지 정해야 돼? 수능 원서 접수할 때까지 계속 고민해야 돼. 이해돼? 왜? 불안하니까. 간단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데이터도 없어. 6월 달에 한번 시험을 봅니다. 그럼 다 우르르 흔들리겠지?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시험을 또 봐. 그럼 또 다 우르르 흔들릴 거야. 결국은 수능 전날까지 다들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영어는 아무것도 없어. 영어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공통만 있는 거야. 이해돼? 영어는 뭘 고를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문제가 변하는 것도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우리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왜? 봐봐. 수학, 국어, 탐구 끝까지 굉장히 치열하고 예민하게 공부해야 될 거야.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끝까지 해야 된다. 누가 끝까지 더 많이 보냐의 싸움이라고. 됐니? 그럼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럼 누가 마지막에 유리할 것인가요? 누가 유리할까? 수학, 국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지. 됐죠? 그럼 간단해. 확실한 영어를 누가 더 빨리 끝내느냐요. 이해돼? 정리할게요. 수능 영어는 2등급 정도가 기준이 되고 그게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됐죠? 이게 전략의 하나의 포인트야. 두 번째, 영어는 유일하게 뭐가 없다? 변화가 없다야. 그럼 얘를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돼? 영어는 입시에서 중요성은 올라갔어. 이것도 팩트야. 근데 그거는 어차피 다 중요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거야. 기존에 있던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야? 내가 끝까지 수학과 국어와 탐구에 미친 듯이 시간을 쏟아서 투자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영어는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고 끝내고 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전략이야. 제가 더 그럴듯한 막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다 그냥 질러보는 것밖에 안 돼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전부야. 수학, 국어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반드시 미친 듯이 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변하는 게 없는 영어를 얼마나 빨리 완성해 놓느냐가 여러분의 입시, 수능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영어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됐죠? 해결책은 간단해. 수능 영어는 듣기와 독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알지. 모의고사 봤으니까. 근데 독해라고 하는 건 조금 복잡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실전 감각도 필요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듣기 문제를 풀든 독해 문제를 풀든 베이스로서 가장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단어예요. 이해돼?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그럼 얘네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완성을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만 볼게요. 뭐 빨리 끝내는 속도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만 알려줄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말고사가 끝난 12월 중후반부터 그냥 1월로 치고 쭉 짜봤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한데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야. 문장에서 문제풀이 실전 감각. 왜? 단어랑 듣기는 전략이 없어. 뭐 어떤 방법으로 외우고 이거 아니야. 안 보면 까먹습니다. 안 들으면 안 들려. 습관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 그거밖에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단어랑 듣기는 매일매일 암기하시고 듣기 훈련을 하시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꾸준하게 언제까지? 수능 날까지 하시면 돼요. 됐죠? 무슨 특별한 방법 없어. 그냥 꾸준하게만 매일매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별다른 전략이 없다고. 뭐만 중요하다고? 매일 하는 거. 이해됐지? 그럼 전략은 어디에 나오냐? 얘네 세 개에 나오는 거라고. 얘네 세 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내가 재수생이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내년에 고3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실력을 쌓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우리의 1년 동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신이야. 얘가 너무 길어. 3월부터 7월까지야. 안 할 수 있니? 해야 돼. 잘 봐야 돼. 물론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내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피해가면서 얘네들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내가 내신이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공부가 내신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 공부가 그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처음 보는 지문이야? 아니면 이미 공부한 지문이야? 공부하는 지문으로 봐요. 대부분은.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문제 푸는 스킬을 가지고서 막 추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다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자료들, 그 내신 시험 범위가 되는 자료들을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고 내가 못 푸는 문법이 없으면 끝이야. 이해됐지? 그 실력만 만들면 돼. 그러면 결국은 이거 중에서 내신을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해석이야. 단어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내신을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신텍스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해돼?
신텍스라고 하는 강의 자체가 어떤 강의냐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강의예요. 영어의 구조를 알려주고 그거에 맞게 연습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끝내야 되는데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었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 베이직을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 빌드업을 한다고 해서 최소한 이센셜 수준까지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주셔야 내신을 들어가실 때 수월해져. 이해됐죠? 왜? 여러분이 내신을 들어갈 때 무슨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들어가나요? 아니야. 대부분의 학교는 이 내신을 EBS 교재로 할 거라고. EBS 교재는 수준이 어디예요? 수능이야. 그럼 내가 수능 정도의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스타트업 빌드업이 아니라 얘 정도는 해줘야 된다. 됐니? 근데 저는 여유가 좀 있어요. 뭐 충분히 돼요. 되고 시간이 남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걸 듣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어드밴스드를 들어줘야 돼요. 자, 어드밴스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은 다 했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우리말로 돼 있다고 해서 비문학 문제를 다 맞추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읽어놓고도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읽은 문장을 내가 문맥에 맞게 이해해주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얘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놔야 돼. 가능하다면.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신텍스를 끝냈어. 됐죠? 한번 여기 볼까요? 신텍스를 끝냈어? 그럼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신을 들어가는 거야. 내신에 대해서는 EBS를 들어가는데 당연히 A닷에서는 완벽하게 강의와 문제로 구성을 해놨죠. 준비가 되어 있겠지. 그럼 이 내신 기간에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내신 대비를 하시면 되고 이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당부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어차피 우리가 수능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고 이 교재가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에 키워놓았던 이 구문 실력을 여기서 반드시 써먹으시면서 다져놔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훈련이 되면 그걸 어디서 쓸 거니까? 수능날 쓸 거니까. 그러니까 내신을 하기 전에 해석하는 실력을 완성을 해놓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신 기간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다 정보를 줄 거고 강의를 줄 거지만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장이 수능에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놓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실력은 완성했으니까 내신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 실력과 내신 강의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서는 뭐에만 집중하면 돼? 수능에만 집중하면 돼. 자, 그러면 수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강의가 고도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강의? 고등 독해 끝을 줄인 고도끝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실제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그 원리를 이해해서 오히려 우린 역으로 빠르게 풀어버리자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배우면 지름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봐봐. 내가 영어를 다 해석할 줄 알아. 모든 단어 다 알고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어쨌든 문제는 풀 수 있겠지. 그쵸? 근데 그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너무 느려서 오래 걸리면 수능에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실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익히자는 거야. 그럼 그 방법을 쓰면 금방 문제를 풀어버리겠죠. 얘 됐고 얘 됐으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능을 완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은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 신텍스 어드. 이 정도 수준까지 완벽하게 돼야 돼. 왜? 수능 문제는 소재와 내용이 어렵다 그랬어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거든. 필요해.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고도끝을 끝내주셔야 이 두 개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대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오케이. 이거야. 됐지? 간단하지 않니?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아까 쌤이 얘기한 건데 수능은 그날 가서 멘탈 털리면 큰일 난다면서요. 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 실전 감각. 얘를 끝까지 키우지 않으면 수능날 시험장에 가서 저기 막 이상한 아저씨들도 있고 아저씨라고 해봤자 22, 23살이지만 아저씨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해. 처음 보는 애들도 있고 막 감독관이 막 나한테 적대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상한 환경과 뭔가 나 모든 걸 다 미워하는 것 같고 막 어려워.
갑자기 소리도 안 들리고. 이런 상황은 실력과 상관이 없단 말이야. 기세의 차이잖아. 그럼 얘는 미리부터 연습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만족스러웠던, 수능을 봄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커리큘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얘를 얘기합니다. 최종 점검, 파이널, 모의고사. 왜? 어떤 거니까? 모의고사니까. 수능을 그대로 카피해놨어요. 음악 소리,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떤 시험지의 느낌, 패턴 다 똑같이 최대한. 그리고 감독관도 똑같이 움직이고 최대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애들 모여서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수능 직전에 매일 봐. 며칠을? 20일을. 그럼 20일 동안 맨날 수능을 보는 거야.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대신에 수능 날엔 편해져.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만족도가 제일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모의고사가 그냥 집에서 혼자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봐줘야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최종 점검 파이널 모의고사, 줄여서 최파 20회라고 하는 거야. 됐니? 이거면 돼.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하면 아쉬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왜? 뭔가 이제 좀 감을 잡았거든, 최파하면서. 그럼 이거를 좀 더 미리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전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냐, 그리고 내가 이걸 당황하지 않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훈련하는 게 좋을까? 평소에 훈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근데 평소 모의고사라고 하면 이름이 좀 별로잖아. 그래서 서킷 실전 모의고사가 평소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일로 와보세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를 볼 거야. 한 달에 2번 정도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2, 3, 4월 가면서 이제 내신 대비하고, 근데 우리가 6월 달에는 6평이 있어요. 6평은 사실상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봐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 수능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잘 보고 싶잖아. 그렇죠? 못 보면 또 막 멘탈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조금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5월 달에는 월 4회 매주 한 번씩 보게 해줄 겁니다. 그럼 이걸 하면서 조금 다시 감을 좀 더 싹 끌어올리겠지. 그리고 6평을 보면 어차피 내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월 2회로 들어가게 돼요. 2회로 들어가게 되고 내신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월 4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러다가 20일 전에는 최파로 그냥 맨날 와서 푸는 거야. 그럼 미친 듯이 훈련이 되고 그 감을 쌓아놓게 되겠죠. 그럼 그 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딱 수능날 들어가게 되는 거야.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죠? 근데 이 모의고사를 합치면 한 44번 정도 돼. 그러니까 거의 매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랬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능은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게 3번. 됐죠? 자, 이거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커리큘럼으로 보이세요? 어때요? 2과목 정도 마스터하면 되고요. 강의 2과목 정도 마스터하고 꾸준하게 모의고사 훈련만 하면 돼. 영어는 이게 다야. 전혀 부담이 없어요. 물론 단어 듣긴 꾸준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선배들은 끝났어. 걔네가 수능을 잘 봤든 못 봤든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랑 경쟁하지 않게 올해 대학을 잘 가라고 응원만 해주시면 돼요. 제발 다 올해 붙어라. 좋은 대학들 다 가라. 우리랑 경쟁하지 말자라고 응원해 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차례야. 그러면 뭐야? 모든 전략, 새로 변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바라는 건 이거 하나예요.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영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막바지에 가서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어 미리 해놓을걸. 이 생각이 들지 않게 이걸 보고 있는 우리는 최대한 지금 빠르게 대비를 해서, 제가 1년 커리큘럼을 보여줬지만 내가 욕심내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1년 동안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충분히 영어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확실하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를 마무리하시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감만 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남은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나머지 과목들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과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의 상황들을 예측을 해봤고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내가 로드맵을 그려서 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는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결정에 맞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됐죠? 자, 이렇다고 해서 이제 안녕하시면 안 되고 꼭 같이 우리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점검을 합시다. 자, 모든 강의들에 제가 곳곳에 숨어 있을 테니까 같이 만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길을 제가 계속 응원하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가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랑은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